이 나이에 뭘 새로 배우려고 해요?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아직도 그런 식으로 하세요? 컴퓨터나 제대로 다룰 줄 아세요? 이런 말들을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서울 강남의 한 대기업에서 벌어진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43세 나이에 인턴으로 입사한 한 여성. 동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 나이에 인턴이라니 좀 민망하지 않나? 아무래도 따라오기 힘들 것 같은데.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자신들이 지금 누구와 함께 일하고 있는지 말이죠. 그리고 마침내 한라그룹 창립 40주년 기념식장. 신임 회장이 연단에서 말합니다. 저를 도와준 한 분이 계십니다. 인턴으로 들어가 조직을 조사한 분이죠. 그 순간 객석 뒤편에서 한 여성이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바로 그 나이 많은 인턴이었습니다. 저는 단순한 인턴이 아니었습니다. 과연 그녀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왜 회장 며느리가 인턴으로 위장했을까요? 그리고 한 달간 그녀를 무시했던 동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 믿기 힘든 이야기, 끝까지 들으시면 정말 통쾌한 반전과 함께 존중이라는 가치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되실 겁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영상 속 인물과 장소는 가명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43세 나이에 인턴이 된다는 건 어떤 기분일까요? 아침 7시 반 거울 앞에서 검은색 정장을 차려입으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한라그룹 본사 기획관리팀의 막내 인턴 서유진이 되는 거죠. 20대 신입사원들 사이에서 말입니다. 지하철 2호선을 타고 강남역으로 향하는 동안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마음을 정리했어요. 이건 단순한 취업이 아니라 작전이니까요. 남편 도연이 한라그룹 신임 회장으로 취임하기 전에 시아버님인 이범석 회장님께서 저에게 특별한 임무를 맡기셨거든요. 조직의 진짜 모습을 파악하라고 하셨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완벽해 보이는 이 회사의 실제 문화와 인물들을 직접 경험해 보라는 뜻이었죠. 한라그룹 본사 로비에 들어서니 대리석 바닥이 반짝거리고 천장이 높아서 웅장함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곧 엘리베이터 안에서 직원들의 시선을 받으며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저분 오늘 입사하는 인턴 아닌가요? 맞네요. 근데 나이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죠. 43세 인턴, 분명 화제거리가 될 만했습니다. 기획관리팀에 도착해서 팀장님께 인사를 드렸어요.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인턴으로 일하게 된 서유진입니다. 팀장님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저를 맞아주셨고 다른 팀원들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특히 문예린 대리와 정민규 대리의 시선이 인상적이었어요. 뭔가 탐탁지 않다는 표정이었죠. 제 자리는 팀 한 구석 작은 책상이었습니다. 컴퓨터도 구형이고 의자도 삐걱거렸어요. 하지만 이게 바로 제가 원했던 위치였죠. 여기서 모든 걸 관찰할 수 있으니까요. 첫날부터 복사 업무를 맡았는데 다들 인턴이니까 당연하다는 식으로 반응했습니다. 저는 묵묵히 복사기 앞에 서서 수백 장의 서류를 정리했어요. 그러면서 지나가는 직원들의 대화, 업무 처리 방식, 팀 내 분위기를 세심하게 파악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한재민 과장님이 다가와서 유진 씨, 같이 식사하실래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다른 직원들은 저를 배제한 채 따로 모여나가는 상황에서 유일하게 배려를 보여준 분이었죠. 식당에서 그분과 대화를 나누며 느꼈습니다. 이분은 남다른 관찰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걸 말이에요. 유진 씨, 복사하시는 모습 보니 상당히 숙련되셨네요. 어떤 일을 하셨었나요? 조심스럽게 탐색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오후에는 엑셀 정리 업무를 맡았어요. 복잡한 데이터를 정리하라고 하셨는데
사실 이런 건 제게는 일도 아니었죠. 경영학 석사 출신의 여러 기업에서 컨설팅 경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신중하게 마치 처음 배우는 것처럼 천천히 작업했습니다. 너무 빠르게 해치우면 의심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서도 실수는 전혀 하지 않았어요. 완벽함과 겸손함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게 중요했거든요. 퇴근길 수첩에 오늘 관찰한 내용들을 정리했습니다. 팀 구성원들의 성향, 업무 처리 방식, 상하 관계의 역학 구조까지 세세하게 기록했어요. 이게 바로 제 진짜 업무였으니까요. 집에 도착해서 도연에게 첫날 어땠어?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어. 이제 진짜 시작이었죠. 이틀째 되는 날부터 저만의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성실한 인턴의 모습을 유지하면서도 눈과 귀는 항상 열어두고 있었어요. 시아버님께서 제게 맡기신 임무의 무게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출근길에 올랐죠. 한라그룹의 미래를 좌우할 수도 있는 중요한 정보들을 수집해야 했거든요. 오전 9시 팀 회의가 있었습니다. 인턴인 저는 회의록 작성을 맡았는데 이건 정말 좋은 기회였어요. 회의 내용을 정리하면서 각 팀원들의 발언 패턴, 의사결정 과정, 그리고 무엇보다 팀 내 권력 구조를 파악할 수 있었거든요. 문예린 대리는 항상 팀장님 의견에 동조하는 편이었고 정민규 대리는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하면서도 결국 다수 의견에 따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흥미로웠던 건 한재민 과장님의 역할이었어요. 이분은 회의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면서도 때로는 예상치 못한 날카로운 지적을 하셨거든요. 이 프로젝트의 실제 수익성은 어떻게 보장할 건가요? 라는 질문에 다들 당황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이분이 단순한 중간 관리자가 아니라는 걸 확신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복도에서 우연히 들은 대화가 매우 유의미했어요. 요즘 회장님이 후계 구도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신다더라. 그러게 이도현 상무님이 유력하긴 한데 이런 대화들이 여기저기서 오가고 있었죠. 저는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지나쳤지만 내심으로는 조직 내 정보 전달 경로와 소문의 확산 패턴을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오후에는 각 부서에 배포할 자료를 정리하는 업무를 맡았어요. 이 과정에서 회사의 전체적인 조직도와 업무 흐름을 파악할 수 있었죠. 더 중요한 건 각 부서 간의 협력 관계와 갈등 구조도 보였다는 거였어요. 특정 부서는 항상 늦은 피드백을 주고 어떤 팀은 과도하게 많은 수정 요청을 하는 패턴이 명확했거든요. 저녁 무렵 한재민 과장님이 제게 다가와서 유진 씨, 혹시 시간 있으시면 커피 한잔 하실래요? 라고 제안하셨어요. 사내 카페에서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누는데 이분의 질문들이 점점 구체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이전에 어떤 회사에서 일하셨어요? 왜 인턴으로 시작하게 되셨나요? 저는 미리 준비해둔 답변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갔지만 이분이 저를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걸 느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수첩을 펼쳐 오늘의 관찰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각 인물들의 성향과 역할, 부서 간 역학관계, 그리고 무엇보다 조직 내 소통 방식의 문제점들을 세세하게 기록했어요. 특히 상명하달식 의사소통 구조와 수평적 협력의 부재가 눈에 띄었거든요. 도연이 어때? 뭔가 발견한 게 있어? 라고 물었을 때 저는 생각보다 복잡한 구조네요. 겉으로 보이는 것과 실제는 많이 다르더라고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으로는 다짐했어요. 더 깊숙이 들어가서 이 조직의 진짜 모습을 파악해야겠다고 말이죠. 아직 시작일 뿐이었지만 벌써 흥미로운 발견들이 많았거든요. 매일 저녁 시아버님께 간단한 보고서를
이메일로 전송했어요. 물론 아무도 모르게 개인 계정을 통해서 말이죠. 조직 내 소통 구조의 경직성과 세대 간 갈등 요소 발견이라는 제목으로 오늘의 관찰 내용을 요약해서 보냈습니다. 이런 정보들이 쌓여서 결국 한라그룹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거라고 확신했어요. 셋째 주가 되자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문혜린 대리와 정민규 대리의 태도, 변화가 특히 눈에 띄었어요. 처음엔 그냥 나이 많은 인턴이라고 무시하는 정도였는데 이제는 뭔가 의도적으로 저를 곤란하게 만들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월요일 아침 출근하자마자 문혜린 대리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유진 씨, 이 엑셀 파일 좀 정리해 주세요. 급한 거라서 오늘 중으로 끝내야 해요. 파일을 받아보니 데이터가 엉망진창이었어요. 중복된 항목들, 빈 칸들, 그리고 명백히 잘못 입력된 숫자들까지 일부러 이렇게 만든 게 분명했죠. 하지만 저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대처하는지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였거든요. 차근차근 데이터를 분석해서 패턴을 찾아내고 오류들을 하나씩 수정해 나갔어요. 점심시간도 건너뛰고 작업에 몰두했습니다. 오후 4시쯤 완성된 파일을 문혜린 대리에게 가져다 드렸어요. 확인해 보시고 수정할 부분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대리님은 의외라는 표정으로 파일을 열어보더니 점점 놀라는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제가 단순히 오류만 수정한 게 아니라 데이터 분석까지 해서 유의미한 인사이트를 추가로 정리해뒀거든요. 이거 어떻게 이렇게 빨리 하셨어요? 대리님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이 섞여 있었어요. 그냥 천천히 하나씩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저는 덤덤하게 답했지만 사실 속으로는 이분의 반응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저를 시험해 본 것이었는데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오자 당황하고 있는 거였죠. 다음 날, 이번에는 정민규 대리가 새로운 도전을 던져왔습니다. 유진 씨, 이번 주 금요일까지 각 부서별 업무 현황 정리해 주세요. 자료는 직접 각 부서에 가서 받아오셔야 해요. 이것도 명백한 함정이었어요. 인턴이 각 부서를 돌아다니며 자료를 요청한다는 건 거절당하거나 무시당할 가능성이 높은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저에게는 오히려 조직 전체를 둘러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각 부서를 방문하면서 저는 정중하고 겸손한 태도로 업무를 처리했어요. 안녕하세요. 기획관리팀에서 나온 인턴 서유진입니다. 업무 현황 자료 부탁드립니다. 대부분의 직원들이 처음에는 의아해했지만 제가 정확히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있고 불필요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자 협조적으로 변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영업팀 방문이었습니다. 김선호 팀장님이 인턴분이 이런 걸 직접 다니면서 하시네요. 요즘 신입들은 이런 일 시키면 싫어하는데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필요 이상으로 자세한 자료를 주셨어요. 저는 이런 반응들도 모두 수첩에 기록했습니다. 각 부서의 문화와 리더십 스타일을 파악할 수 있는 소중한 정보들이었거든요. 목요일 저녁 한재민 과장님이 제게 직접적인 질문을 던지셨어요. 유진 씨, 솔직히 말씀드리면 궁금한 게 있어요. 정말 단순히 인턴으로 일하시려고 여기 오신 건가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과장님은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라고 되물었습니다. 글쎄요, 일 처리하는 방식이나 상황 파악 능력이 보통 인턴 수준을 넘어서는 것 같아서요. 이분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다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아직 정체를 드러낼 때는 아니었죠. 그냥 이전 회사에서 경험이 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나이도 있고 하니까 최대한 성실하게 하려고 해요.
과장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지만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하셨습니다. 금요일 완성된 보고서를 정민규 대리에게 제출했어요. 각 부서별 현황뿐만 아니라 부서 간 협업 구조, 업무 효율성 분석, 그리고 개선 방안까지 포함된 종합적인 보고서였습니다. 대리님은 보고서를 받아들고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분명히 저를 난처하게 만들려던 의도였는데 오히려 기대 이상의 결과물이 나온 거였거든요. 그날 저녁 집에서 지금까지의 관찰 내용을 종합 정리했습니다. 조직 내 견제와 시험, 그리고 그에 대한 반응들. 이 모든 게 한라그룹의 실제 문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들이었어요. 시아버님께 보내는 주간 보고서에 조직 내 비공식적 권력, 구조와 신입자에 대한 검증 시스템 분석 완료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점점 핵심에 다가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넷째 주 월요일 사무실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평소보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많았고 제가 지나갈 때마다 대화가 뚝 끊어지는 느낌이었어요. 뭔가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죠. 오전 10시쯤 정민규 대리가 몇몇 동료들과 함께 복도에서 수군거리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상하지 않아? 저 나이에 인턴이라니. 맞아. 그리고 일 처리하는 걸 보면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아. 제가 복사를 하러 가는 길에 들린 대화였어요.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의심의 씨앗이 조직 전체로 퍼져나가고 있었거든요. 화요일 오후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정민규 대리가 팀 전체가 모인 자리에서 혹시 우리 팀에 감시자가 있는 건 아닐까요? 라고 대놓고 말했어요. 순간 사무실이 조용해졌고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한재민 과장님이 당황하며 물었지만 분위기는 이미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험악해져 있었어요. 생각해보세요. 43세 인턴으로 들어온다는 게 말이 되나요? 그리고 업무 처리 능력도 보통이 아니고 정민규 대리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하나둘씩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지만 내심으로는 계획이 예상보다 빨리 탄로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리님, 그런 추측으로 동료를 의심하는 건 좋지 않은 것 같은데요. 한재민 과장님이 저를 두둔해 주셨지만 이미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점심시간에 식당에서도 엘리베이터에서도 심지어 화장실에서도 제 얘기가 나왔습니다. 혹시 정말 스파이 아닐까? 회장님이 보낸 건 아닐까? 수요일 아침 팀장님으로부터 호출을 받았습니다. 유진 씨, 잠깐 얘기 좀 할까요? 팀장님의 표정이 평소와 달리 심각했어요. 회의실로 따라가니 인사팀 부장님도 함께 계셨습니다. 뭔가 공식적인 절차가 시작되는 느낌이었죠. 유진 씨, 최근에 팀 내에서 여러 말들이 나오고 있어서요. 인사팀 부장님이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인턴으로서 부적절한 행동이나 업무 범위를 벗어난 일들을 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침착하게 답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각 부서를 돌아다니며 과도하게 세밀한 정보를 수집하고 업무 일지를 따로 작성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팀장님의 목소리에는 안타까움이 섞여 있었어요. 아마 저를 좋게 봐주셨던 것 같은데 이런 상황이 되어서 난처하셨던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인터넷 신분으로는 접근하기 어려운 정보들을 너무 쉽게 파악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잠시 고민했어요. 이 시점에서 진실을 말해야 할까? 아니면 끝까지 연기를 계속해야 할까? 하지만 이미 의심이 확산된 상황에서
더 이상 숨기는 것도 의미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부장님, 제가 정말 조직에 해를 끼치는 일을 했나요? 되려 저는 질문을 던졌어요. 그런 건 아니지만 부장님이 망설이셨습니다. 하지만 인턴 계약서에 명시된 업무 범위를 벗어났다는 건 사실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팀 내 화합을 해치고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조직의 안정성이었어요. 제가 아무리 좋은 의도였다고 해도 조직에 혼란을 가져왔다면 그것만으로도 문제가 되는 거였죠. 목요일 오후 최종 통보를 받았습니다. 유진 씨, 인턴 계약을 조기 종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인사팀 부장님의 말씀이었어요. 물론 특별한 잘못을 한 건 아니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계속 근무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 예상했던 결과였거든요. 개인 물건들을 정리하면서 한재민 과장님이 다가왔습니다. 유진 씨, 정말 죄송해요. 제가 더 잘 도와드렸어야 했는데. 과장님의 진심 어린 사과에 마음이 찡했어요. 과장님 잘못이 아니에요. 그리고 저도 많이 배웠어요. 마지막 인사를 나누며 사무실을 나서는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휴대폰을 꺼내 간단한 문자를 보냈어요. 1단계 완료. 계획대로 진행. 수신자는 물론 도연이었죠.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지난 한 달간의 관찰과 수집한 정보들이 곧 빛을 발할 때가 올 거예요. 퇴근길 지하철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때로는 한 발 물러서는 것도 전략이라고 말이에요. 인턴직에서 물러난 다음 주 집에서 지내며 본격적인 분석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수집한 모든 정보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했거든요. 거실 테이블 위에 수첩들과 메모지들을 펼쳐놓고 각 인물별 특성과 조직 내 역학관계를 도표로 만들어가며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무엇보다 중요했던 건 객관적인 분석이었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이나 편견 없이 순수하게 조직의 현실을 담아내야 했죠. 문혜린 대리와 정민규 대리가 저를 의심하고 견제했던 것도 사실 조직을 보호하려는 나름의 방식이었을 수 있으니까요. 저는 그들의 행동 패턴과 동기를 분석하며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구조적 원인을 찾아나갔습니다. 특히 흥미로웠던 부분은 한재민 과장님에 대한 분석이었어요. 이분은 다른 직원들과 달리 저를 의심하면서도 끝까지 인간적인 배려를 잃지 않았거든요. 조직 내에서 균형 감각을 가진 중간 리더십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죠. 이런 인재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한라그룹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화요일 저녁 도연과 함께 최종 보고서를 검토했어요. 생각보다 조직 문화가 복잡하네. 도연이 보고서를 읽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위계 질서가 뚜렷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비공식적인 권력 구조가 더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어요. 저는 한 달간의 관찰 결과를 요약해서 설명했죠. 그리고 무엇보다 세대 간 소통의 문제가 심각해요. 기성세대는 경험과 연공 서열을 중시하고 젊은 세대는 효율성과 공정성을 추구하는데 이 둘 사이의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거든요. 제가 직접 경험한 갈등 상황들을 예시로 들며 설명하니 도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요일 오전 시아버님께 최종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범석 회장님은 보고서를 꼼꼼히 읽어보시더니 역시 현장에서 직접 경험해봐야 진짜 모습이 보이는구나라고 말씀하셨어요. 특히 중간 관리층의 역할과 신입 직원들에 대한 조직의 반응이 흥미롭네. 회장님의 날카로운 분석에 저도 감탄했습니다. 그런데 유진아, 이제 어떻게 할 생각이니? 시아버님의 질문에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물론 마지막 단계가 남아있죠. 진짜 변화를 위해서는
공개적인 메시지가 필요하니까요. 사실 저희는 이미 다음 단계를 계획해두고 있었거든요. 한 달 후에 있을 창립 40주년 기념식과 도연의 신임 회장 취임식이 바로 그 무대였죠. 목요일에는 인사혁신 방안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단순히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개선책을 제시해야 했거든요. 중장년층을 위한 새로운 채용 제도, 세대 간 멘토링 프로그램, 수평적 소통, 문화 정착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들을 하나씩 정리해 나갔어요. 특히 신경 써서 준비한 부분은 존중 기반 조직 문화 구축 방안이었습니다. 제가 인턴으로 있으면서 가장 크게 느꼈던 건 나이나 직급에 상관없이 모든 구성원을 인격체로 존중하는 문화가 부족하다는 점이었거든요. 이 부분이 개선되지 않으면 다른 모든 혁신도 의미가 없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금요일 저녁 한라그룹 본사 건물을 다시 바라보며 복잡한 심정이 들었어요. 한 달 전에는 긴장하며 들어갔던 곳인데 이제는 곧 전혀 다른 신분으로 돌아가게 될 거였거든요. 도연과 함께 근처 카페에서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 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걱정되는 건 당연해요. 하지만 진정한 변화를 위해서는 때로 극적인 방법이 필요하죠.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그동안 수집한 정보와 분석 결과가 있으니까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의미 있는 메시지가 될 거예요. 사실 저도 내심 긴장되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점까지 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말 동안 취임식 연설문을 함께 다듬었습니다. 너무 교훈적이지도 그렇다고 가볍지도 않은 진정성 있는 메시지를 담으려고 노력했어요. 조직의 진짜 모습은 가장 낮은 곳에서 보인다는 문장을 핵심으로 잡고 제가 경험한 현실을 바탕으로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구성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한라그룹 창립 40주년 기념식 당일 아침부터 마음이 두근거렸습니다. 오늘은 지난 2달간의 모든 준비가 결실을 맺는 날이었거든요. 검은색 정장을 입고 거울 앞에 서니 한 달 전 인턴으로 첫 출근했던 그날이 떠올랐어요. 그때와는 완전히 다른 신분으로 같은 건물에 들어가게 될 거라니 참 아이러니했습니다. 오전 10시 한라그룹 본사 대강당에 도착했어요. 임직원들과 주요 인사들로 가득 찬 객석을 바라보니 긴장감이 더욱 커졌습니다. 저는 맨 뒤쪽 구석 자리에 조용히 앉아서 상황을 지켜봤어요. 무대 위에서는 시아버님인 이범석 회장님이 창립 40주년 기념사를 하고 계셨고 곧이어 도연의 신임 회장 취임 발표가 있을 예정이었죠. 객석에서 기획관리팀 직원들을 발견했습니다. 한재민 과장님, 문혜린 대리, 정민규 대리. 한 달 전까지 함께 일했던 분들이었어요. 이분들은 저를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있었죠. 당연히 그럴 거예요. 설마 그 인턴이 여기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할 테니까요. 오전 11시 반 드디어 도연이 연단에 올랐습니다. 한라그룹 임직원 여러분, 그리고 귀빈 여러분. 도연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저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이제 곧 저희가 준비한 그 순간이 올 거였거든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특별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연이 원고를 내려다보며 말을 이었어요. 지난 2달 동안 저를 도와준 한 분이 계십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라는 선대 회장님의 당부에 따라 인턴으로 들어가 조직을 살펴본 분이죠. 순간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여기저기서 들렸어요. 기획관리팀 자리에서는 놀라는 기색이 역력했죠. 특히 정민규 대리의 얼굴이 창백해지는 게 보였습니다.
그분은 단순한 관찰자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조직의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해서 진짜 현실을 경험하고 분석해 주신 분이에요. 도연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교훈을 남겨주셨습니다. 조직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존중이라는 것을 말이죠.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수백 명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는 게 느껴졌어요. 걸음걸음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마음은 오히려 차분해졌습니다. 연단 앞까지 걸어가는 동안 객석에서는 술렁거리는 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마이크 앞에 서서 말문을 열었어요. 저는 지난 한 달간 기획관리팀에서 인턴으로 일했던 서유진입니다. 순간 강당이 정적에 휩싸였어요. 특히 기획관리팀 직원들의 충격적인 표정이 인상적이었죠. 저는 단순한 인턴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계속 말을 이었어요. 하지만 그 한 달 동안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특히 조직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깨달았죠. 객석의 시선들이 저에게 고정되어 있었어요. 긴장감과 호기심이 뒤섞인 분위기였습니다. 나이든 인턴이라는 이유로 무시받을 때도 있었고 의심받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깨달은 건 진정한 조직의 힘은 서로를 존중하는 데서 나온다는 것이었어요. 제 목소리가 점점 힘을 얻어갔습니다. 직급이나 나이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인격체로 대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문예린 대리와 정민규 대리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지는 게 보였어요. 아마 지난 한 달간의 일들이 머릿속에서 빠르게 스쳐 지나갔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들을 비난하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해하고 있었죠. 그들도 나름대로 조직을 지키려 했던 거니까요. 앞으로 한라그룹은 모든 구성원이 존중받는 조직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마지막 메시지를 전했어요. 나이나 경력, 직급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고 서로에게서 배울 수 있는 그런 조직 말이에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그러다가 점점 더 큰 박수로 바뀌어 갔어요. 연단에서 내려오는 길에 한재민 과장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분의 눈에는 놀라움과 동시에 뭔가 이해했다는 표정이 담겨 있었어요. 아마 지난 한 달간의 의문들이 모두 풀렸을 거예요. 저는 그분께 가볍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이제 모든 게 시작이었어요. 취임식이 끝난 후 며칠 뒤 한라그룹 경영혁신실장으로 정식 발령을 받았습니다. 한 달 전 인턴으로 나왔던 그 건물에 이제는 임원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첫 출근 날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직원들의 시선이 예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호기심과 경외감, 그리고 약간의 긴장감이 뒤섞인 복잡한 표정들이었습니다. 경영혁신실은 한라그룹 본사 15층에 새로 마련된 공간이었어요. 밝고 개방적인 분위기의 사무실이었는데 기존의 전통적인 임원실과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죠. 유리벽으로 되어 있어서 안과 밖이 훤히 보였고 회의 테이블도 원형으로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위계보다는 소통을 중시하겠다는 메시지를 공간 자체로 표현한 거였어요. 첫날 오후 기획관리팀 전체와 미팅을 가졌습니다. 한재민 과장님이 팀을 이끌고 혁신실로 올라왔는데 모두들 어색한 표정이었어요. 특히 문예린 대리와 정민규 대리는 저와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고 있었죠. 한 달 전의 일들이 머릿속에서 맴돌고 있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다시 인사드립니다. 제가 먼저 말문을 열었어요. 지난 한 달 동안 함께 일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조직 전체의 변화를 이끌어가고 싶어요. 저는 최대한 자연스러운 목소리로 이야기했지만
여전히 어색한 분위기는 가시지 않았습니다. 실장님, 정민규 대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저희가 그때 정말 죄송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문예린 대리도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고요. 저는 그들의 마음이 이해되었어요. 자신들이 얼마나 부끄러워하고 있을지 말이에요. 대리님들, 고개 들어보세요. 저는 부드럽게 말했어요. 사과할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저는 여러분들 덕분에 더 많은 걸 배울 수 있었거든요. 조직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사람들이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말이에요. 그제서야 두 사람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조직을 지키려고 했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해요. 제가 계속 말했죠. 다만 앞으로는 지키는 방식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의심과 견제가 아니라 포용과 소통으로 말이에요. 한재민 과장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답하셨어요. 그날부터 본격적인 조직 혁신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프로젝트는 중장년 인턴 제도 도입이었어요. 경력 단절 여성이나 은퇴 준비자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조직에는 풍부한 경험과 다양한 관점을 가져다주는 제도였죠. 처음에는 반대 의견도 많았지만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설득력 있는 프레젠테이션으로 경영진의 동의를 얻어낼 수 있었어요. 두 번째는 수평적 소통 문화 정착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직급에 상관없이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정기적인 크로스 멘토링을 통해 세대 간 이해를 높이는 프로그램이었어요. 특히 젊은 직원들이 시니어들에게 디지털 기술을 가르치고 시니어들이 젊은 직원들에게 업무 노하우를 전수하는 쌍방향 멘토링이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한 달 후 문예린 대리가 제게 찾아왔어요. 실장님, 저희 팀에 새로 들어온 50대 인턴분이 계시는데요. 정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어요. 대리님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미소가 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저희가 더 많이 배우고 있어요. 정민규 대리도 변화했어요. 실장님 덕분에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나이나 경력보다는 그 사람의 진정성이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자신도 새로운 프로젝트에서 다양한 연령대의 팀원들과 협업하는 것을 즐기고 있다고 했습니다. 가장 기뻤던 순간은 한재민 과장님과의 대화였어요. 실장님, 처음부터 뭔가 다르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결과가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과장님이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당연한 결과였던 것 같아요. 진정성은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의 말, 한라그룹은 대한민국 좋은 일터상을 수상했습니다. 특히 세대 통합과 다양성 존중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어요. 시상식장에서 상을 받으며 생각했습니다. 2달 전 그 작은 인턴 자리에서 시작된 변화가 이렇게 큰 결실을 맺게 되었구나 하고 말이에요. 진정한 변화는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시상식이 끝나고 1년이 지난 어느 가을날, 저는 예전 그 복사기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경영혁신실에서 기획관리팀으로 내려가는 길이었는데 문득 발걸음이 멈춰졌어요. 그 낡은 복사기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토너 냄새도 그대로였습니다. 이 향 아직도 좋네요. 혼자 중얼거리며 미소를 지었어요.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실장님, 무슨 생각을 그렇게 깊게 하세요? 돌아보니 한재민 차장님이었어요. 최근에 승진하셨거든요. 아, 그냥 예전 생각이 나서요. 여기서 처음 복사를 했던 날 말이에요. 차장님도 복사기를 바라보며 그때가 벌써 1년 전이네요라고 감회 깊게 말씀하셨습니다.
기획관리팀 사무실에 들어서니 활기찬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예전과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이었죠. 젊은 직원들과 중장년 인턴들이 자연스럽게 어울려 일하고 있었고, 나이에 상관없이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며 토론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런 변화를 보면 마음이 뿌듯해졌어요. 실장님, 안녕하세요. 문혜린 차장님이 밝게 인사했어요. 이분도 최근에 승진하셨죠. 오늘 새로 들어온 인턴분께 오리엔테이션 해드리고 있었어요. 옆에는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분이 서 계셨는데 약간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1년 전 제 모습과 똑같았죠.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인턴으로 일하게 된 김영희입니다. 그분이 정중하게 인사하셨어요. 저는 그분의 손을 잡으며 정말 환영해요. 여기서 좋은 경험 많이 하시길 바라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는 이분도 분명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겠지만 곧 적응하실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정민규 차장님이 다가와서 실장님, 김영희 선생님은 이전에 중소기업에서 회계 업무를 오래 하셨거든요. 저희 팀에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라고 소개해 주셨습니다. 예전 같으면 나이 많은 인턴이라고 수군거렸을 텐데 이제는 경험 많은 동료로 받아들이고 있었죠. 이런 변화가 가장 기뻤어요. 오후에는 전 직원 대상 원래 회의가 있었습니다. 한라그룹의 새로운 비전과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였는데 무엇보다 직원들의 표정이 밝아진 게 눈에 띄었어요. 예전처럼 경직된 분위기가 아니라 자유롭고 활기찬 모습이었죠. 회의 중간에 젊은 직원이 질문을 하거나 시니어 직원이 경험담을 나누는 모습도 자연스러웠어요. 올해 우리 회사의 가장 큰 성과는 매출 증가나 시장 점유율 확대가 아닙니다. 도연이 연단에서 말했어요. 바로 사람을 존중하는 조직 문화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지속 가능한 경쟁력이죠. 박수가 터져나왔고 저도 자연스럽게 박수를 쳤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집으로 향하는 길, 지하철 창문에 비친 제 모습을 바라봤어요. 1년 전과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이었죠. 그때는 불안하고 긴장된 표정이었는데 지금은 만족스럽고 평온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연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그동안의 일들을 되돌아봤어요. 생각해보니 정말 극적인 일이었네. 도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 달 인턴 생활이 이런 큰 변화를 가져올 줄 누가 알았겠어? 저도 때로는 가장 작은 시작이 가장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라고 답했죠. 그런데 정말 후회 없어? 도연이 진지하게 물었어요.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데. 저는 잠시 생각해 보다가 전혀 후회 안 해요. 오히려 그 경험이 있었기에 지금의 변화가 가능했던 거죠라고 대답했습니다. 정말 진심이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침대에 누우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는데 마치 희망의 메시지 같았어요. 한라그룹에서 시작된 변화가 다른 기업들에도 퍼져나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중장년층 재취업 지원, 세대 통합 프로그램, 존중 기반 조직 문화. 이런 것들이 하나의 트렌드가 되어가고 있었죠. 마지막으로 수첩을 펼쳐 오늘의 감상을 적었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거창한 구호나 제도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그 변화는 반드시 전체로 퍼져나간다. 펜을 놓으며 생각했어요. 저의 작은 도전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었다는 것이 정말 뿌듯하다고요. 이제 새로운 꿈이 생겼어요. 한라그룹의 변화가 대한민국 전체 기업 문화의 변화로 이어지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모든 직장에서 나이나 경력에 상관없이 서로를 존중하고
모든 사람이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제가 꿈꾸는 미래였어요. 그리고 그 꿈은 분명 현실이 될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학창시절 괴롭힘을 당해본 적 있으신가요? 그 아픈 기억들, 시간이 지나도 쉽게 지워지지 않죠.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강북구 한 초등학교 급식실에서 벌어진 믿기 힘든 복수와 정의의 이야기입니다. 41살 정서연. 새벽 5시 반부터 급식실 바닥을 걸레로 닦는 평범한 조리보조 직원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복도에서 들려온 날카로운 목소리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죠. 저 사람 위생검사 제대로 했어요? 이 학교 수준이 이래요? 그 목소리의 주인은 이유라. 학교 운영위원장이자 25년 전 서연을 지옥으로 몰아넣었던 중학교 시절 괴롭힘의 주동자였습니다. 거지 같은 애가 또 뭘 흘렸나? 여전히 똑같은 말투였어요. 하지만 유라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지금 누구를 괴롭히고 있는지 말이죠. 서연은 사실 서울시 교육청 인권조사팀 소속. 급식실 갑질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석 달간 위장 근무 중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상치 못하게 과거의 가해자와 마주치게 된 것이었습니다. 조리원 실명 공개해요. 너무 똑부러져서 불편해요. 여기가 어딘 줄 알고.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갑질과 모욕. 하지만 서연은 모든 것을 조용히 기록하고 있었어요. 녹음기, 몰래카메라, 그리고 철저한 증거 수집.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아침 7시 뉴스 속보. 서울 A초등학교 급식실 충격적인 갑질 실태 공개. 화면에는 유라의 모든 추악한 모습이 생생하게 자료 누가 흘린 거예요? 고발할 거예요. 절규하는 유라. 하지만 진짜 반전은 이제부터였습니다. 과연 이 놀라운 반전의 결말은 어떻게 될까요? 25년 만에 완벽한 복수, 아니 정의의 실현은 어떤 모습일까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 통쾌한 이야기, 끝까지 들으시면 정말 속이 시원한 결말을 만나시게 될 겁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새벽 5시 반 강북구 A초등학교 급식실의 형광등이 하나둘씩 켜집니다. 정서연은 손걸레를 물에 적셔 바닥을 닦기 시작했어요. 41살의 나이에 급식실 조리보조로 일한 지 벌써 2달째였습니다.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는 동안 서연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하고 있었어요. 이 정도면 충분할까? 서연은 속으로 중얼거리며 걸레질을 계속했습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이 연기였거든요. 서울시 교육청 인권조사팀 소속인 서연이 이곳에서 위장 근무를 하고 있는 건 급식실 내부의 갑질과 차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였어요. 하지만 오늘 아침은 달랐습니다. 복도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저 사람 위생검사 제대로 했어요? 이 학교 수준이 이래요? 서연의 손이 순간 멈췄습니다. 그 목소리를 들은 순간 25년 전 중학교 시절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거든요. 이유라였습니다. 운영위원장이라는 직책을 달고 있는 42살의 여성, 그리고 서연을 지옥으로 몰아넣었던 중학교 시절 괴롭힘의 주동자였어요. 유라는 서연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당연했죠. 서연은 일부러 머리를 짧게 자르고 화장기 없는 얼굴로 평범한 조리복을 입고 있었거든요. 거지 같은 애가 또 뭘 흘렸나? 유라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서연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25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똑같은 말투였습니다. 서연은 걸레를 꽉 쥐었어요.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할 정도로 말이죠. 정서연 씨, 괜찮으세요? 옆에서 일하던 박소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28살의 소민은 급식실에서 가장 막내였고 서연에게 유일하게 따뜻하게 대해주는 사람이었어요. 네, 괜찮습니다. 서연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짐하고 있었어요. 이번만큼은 절대 당하지 않겠다고. 이번엔 내가 준비된 상태라고 말이죠. 점심시간이 끝나고 급식실이 조용해진 후 서연은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거울 앞에 선 서연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찬물로 얼굴을 적시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진정해, 정서연. 넌 이제 다른 사람이야. 서연은 주머니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내 확인했어요. 오늘 아침 유라의 발언이 고스란히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서연이 이곳에 온 진짜 이유였거든요. 서울시 교육청 인권조사팀 소속으로 A초등학교 급식실 내부의 갑질과 차별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석 달간 위장 근무를 하고 있는 것이었죠. 하지만 이유라를 마주친 순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단순한 업무 조사가 개인적인 복수로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서연은 핸드폰을 꺼내 남편 이도훈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여보, 예상보다 일이 복잡해질 것 같아요. 오늘 저녁에 자세히 얘기할게요. 도훈은 서울교육청 감사팀장으로 서연의 이번 임무를 뒤에서 지원하고 있었어요. 부부가 함께 교육계의 부조리를 바로잡는 일을 하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너무나 개인적인 감정이 개입되어 있었거든요. 서연 씨, 어디 계세요? 소민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연은 서둘러 화장실에서 나와 급식실로 돌아갔어요. 죄송해요. 잠깐 어지러워서요. 서연이 사과하자 소민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많이 힘드시죠? 여기 처음 오신 분들은 다들 그래요. 특히 어머님들이. 소민이 말끝을 흐렸어요. 그때 조리실장인 최하자가 다가왔습니다. 56살의 화자는 20여 년간 이 급식실을 지켜온 베테랑이었어요. 서연 씨, 오늘 아침 일로 속상하셨죠? 여긴 원래 그런 곳이에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화자의 말에는 체념이 배어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이런 일들을 겪어오며 포기한 듯한 톤이었어요. 하지만 서연은 달랐습니다. 이번엔 절대 포기할 수 없었거든요. 화자 선생님, 이런 일이 자주 있나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자주요? 매일이죠. 운영위원장님이 오시면 우리는 모두 긴장해야 해요. 언제 뭘로 트집을 잡을지 모르거든요. 화자가 한숨을 쉬었어요. 서연의 마음속에서 복수의 불꽃이 더욱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유라는 여전히 같은 방식으로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었던 거예요. 중학교 때처럼 말이죠. 이틀 후 점심시간에 사건이 터졌습니다. 3학년 한 아이가 급식을 먹던 중 갑자기 얼굴이 빨갛게 부어오르기 시작했어요. 알레르기 반응이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서둘러 아이를 보건실로 데려갔고 곧이어 학부모들의 전화가 빗발치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뭘 넣은 거야? 백민정이 급식실로 쳐들어왔습니다. 44살의 민정은 이유라의 절친이자 학부모회에서 실질적인 권력을 쥐고 있는 인물이었어요. 우리 애들이 먹는 음식에 책임감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서연은 조용히 설거지를 하며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화자가 나서서 상황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민정의 목소리는 더욱 커졌어요. 조리원 실명 공개해요. 누가 만들었는지 확실히 해야 해요. 민정이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급식실 문이 열리며 이유라가 들어왔어요. 무슨 일이에요? 유라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운영위원장님,
알레르기 사고 났어요. 조리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민정이 설명했죠. 유라의 시선이 급식실을 훑어보더니 서연에게 머물렀습니다. 저 사람 신입이죠? 혹시 실수한 거 아니에요? 서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번엔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늘 샐러드 담당이었는데 알레르기 유발 재료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말대꾸하네요. 유라가 눈을 가늘게 뜨며 다가왔어요. 여기 얼마나 된 거예요? 2달 조금 넘었습니다. 서연이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2달? 그럼 아직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변명부터 하는 거네요. 유라의 말에 민정이 맞장구 쳤어요. 맞아요. 너무 똑부러져서 불편해요. 여기가 어딘 줄 알고. 화자가 서둘러 나섰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제대로 확인 안 했나 봐요. 아니에요, 화자 선생님. 서연이 말했어요. 저희가 오늘 사용한 모든 재료와 조리 과정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유라가 서연을 째려봤습니다. 기록? 당신이 뭔데 그런 기록을 해요? 급식 안전을 위해서는 당연한 일 아닌가요? 서연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그 순간 교장 선생님이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교장 선생님, 조리원 교육 제대로 시키세요.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말대꾸나 하고. 유라가 차갑게 말했어요. 일단 교장실로 오세요. 교장의 말에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교장실로 향하는 복도에서 서연은 주머니 속 녹음기를 확인했어요. 오늘의 대화도 모두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이유라. 서연은 속으로 다짐했어요. 교장실에서 나온 후 서연을 둘러싼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급식실 동료들의 시선이 예전과 달랐어요. 소곤소곤 속닥이는 소리가 들려왔죠. 너무 당당하게 나서는 거 아냐? 한 조리사가 다른 동료에게 귓속말했습니다. 여기서 오래 버티려면 좀 알아서 해야 하는데. 서연은 들은 척하지 않고 묵묵히 일을 계속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론 씁쓸했습니다. 부당한 대우에 맞서는 것이 잘못된 일로 여겨지는 현실이 안타까웠거든요. 점심시간이 지나고 화자가 서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서연 씨, 잠깐 얘기 좀 해요. 두 사람은 급식실 구석진 곳으로 갔습니다. 화자의 표정은 걱정으로 가득했어요. 서연 씨, 조심해요. 여긴 오래 버티기 힘든 곳이에요. 화자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운영위원장님들이 마음에 안 들어하면 결국 나가게 되거든요. 화자 선생님, 그렇게 계속 참고만 사시는 건가요? 서연이 물었어요. 참는 게 아니라 현실이에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어디 가서 뭘 할 수 있겠어요? 여기라도 있어야 생활하죠. 화자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때 소민이 다가왔어요. 선생님들, 뭘 그렇게 심각하게 얘기하세요? 아무것도 아니야. 일 얘기 좀 하는 거지. 화자가 얼버무렸습니다. 하지만 소민은 서연을 유심히 바라봤어요. 서연 씨, 왠지 그냥 조리원은 아닌 것 같아요. 말하는 것도 그렇고 일 처리하는 것도. 서연의 심장이 순간 멈춘 듯 했습니다. 정체가 들킬 뻔한 순간이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저 그냥 평범한 사람인데요. 아니에요. 뭔가 달라요. 특히 오늘 운영위원장님들한테 대답하는 거 보니까. 소민이 말을 이었어요. 그 순간 급식실로 들어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유라와 백민정이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 무언가를 주고받으며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이상해. 저 여자 뭔가 수상하지 않아? 민정이 목소리를 낮춰 말했어요. 맞아. 일반 조리원 치고는 너무 똑부러져. 게다가 말하는 것도. 유라가 동의했습니다.
혹시 누가 보낸 거 아냐? 요즘 학교에 이상한 사람들 많이 들어온다던데. 민정의 말에 서연은 등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그럴 수도 있겠네. 조사해 봐야겠어. 유라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두 사람이 나간 후 급식실은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위기를 느꼈어요. 더 조심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저녁 무렵 서연은 도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상황이 좀 복잡해지고 있어요. 정체를 의심하기 시작해요. 괜찮을 거야. 우리가 백업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버텨봐. 도훈의 목소리는 안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알고 있었어요.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말이죠. 사흘 후 서연이 가장 두려워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급식실에서 조리용 칼 한 자루가 사라진 거예요. 아침 점검 때는 분명히 있었는데 점심 준비를 하려고 보니 없어진 상태였습니다. 이상하네요. 분명히 여기 있었는데. 화자가 당황하며 이곳저곳을 뒤져봤어요. 그때 이유라가 백민정과 함께 급식실로 들어왔습니다. 마치 미리 알고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무슨 일이에요? 유라가 차갑게 물었어요. 조리용 칼이 하나 없어졌어요. 화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칼이 없어졌다고요? 민정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도난 사건이네요. 경찰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마 어디 잘못 둔 것 같아요. 화자가 서둘러 말했지만 유라는 이미 결심한 듯 보였어요. 아니에요.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CCTV를 돌려봐야겠어요. 유라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특히 신입부터 확인해 봐야죠. 서연의 가슴이 쿵 떨어졌어요. CCTV를 확인하면 자신이 일반 조리원이 아니라는 게 들킬 수 있었거든요. 움직임부터가 다를 테니까요. 운영위원장님, 그냥 조금 더 찾아보시면. 소민이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유라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요. 이런 일은 명확히 해야 해요. 유라의 눈길이 서연에게 꽂혔습니다. 특히 저 사람, 어제부터 행동이 수상했어요. 저요? 서연이 침착하게 반문했어요. 맞아요. 다른 사람들과 달리 너무 당당하다고 생각했는데 혹시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거 아니에요? 민정이 거들었습니다. 화자가 나서려 했지만 유라가 손을 들어 막았어요. 교장 선생님께 말씀드려서 CCTV 확인하겠어요. 그리고 경찰 신고도 하고요. 그 순간 급식실 문이 열리며 민시우가 들어왔습니다. 33살의 시우는 학교 인권 담당 실무자로 서연의 정체를 처음 알아챈 내부 협력자였어요. 무슨 일이신가요? 시우가 상황을 파악하려 했어요. 인권 담당 선생님, 잘 오셨네요. 급식실에서 도난 사건이 발생했어요. 유라가 설명했습니다. 시우는 재빠르게 상황을 정리했어요. 일단 침착하게 처리해보죠. CCTV 확인 전에 한 번 더 자세히 찾아보면 어떨까요? 이미 충분히 찾아봤어요. 민정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시우가 급식실 한쪽 구석을 뒤지더니 칼을 찾아냈습니다. 여기 있네요. 청소용구 사이에 끼어 있었어요. 유라와 민정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하지만 이미 서연에 대한 의심의 씨앗은 뿌려진 상태였습니다. 그래도 확인은 해야겠어요. 이런 일이 또 일어날 수 있으니까. 유라가 고집했어요. 그날 저녁 서연은 도훈과 시우에게 연락했습니다. 상황이 위험해지고 있어요. 계속 의심받고 있어요. 조금만 더 버텨. 이제 결정적인 증거들이 모이고 있어. 도훈이 격려했어요. 하지만 서연은 알고 있었어요.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말이죠. 그날 밤 서연은 집에서 도훈과 마주 앉아 지난 석 달간 수집한 자료들을 정리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작은 녹음기들과 USB, 그리고 인쇄된 문서들이 펼쳐져 있었어요. 이 정도면 충분해 보이는데? 도훈이 녹음 파일들을 확인하며 말했어요.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부족해요. 결정적인 순간이 필요해요. 이유라가 완전히 무너질 만한. 서연아, 너무 감정적으로 접근하는 거 아니야? 이미 충분한 증거가 있잖아. 도훈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이건 복수가 아니라 교육이에요. 제대로 보여줄 거예요. 서연의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이유라뿐만 아니라 그런 식으로 사람을 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요. 서연은 컴퓨터를 켜고 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열었어요. 지난 석 달간 몰래 촬영한 영상들과 녹음 파일들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이유라가 조리사들을 모욕하는 장면, 백민정이 비인간적인 언행을 하는 모습, 그리고 다른 학부모들이 갑질하는 순간들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이 영상 정말 충격적이네. 도훈이 한 파일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지? 이게 현실이에요. 매일 일어나는 일이고요. 서연이 쓸쓸하게 말했어요. 화자 선생님 같은 분들은 20년 넘게 이런 걸 견뎌온 거예요. 서연은 가장 충격적인 장면들을 선별해서 하나의 파일로 편집했습니다. 음성도 깨끗하게 정리하고 자막도 넣었어요. 보는 사람이 상황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말이죠. 작업을 마친 후 서연은 민시우에게 암호화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내일 점심시간에 만나요. 중요한 자료가 있어요. 다음 날 점심시간 서연은 시우와 학교 뒤편 조용한 곳에서 만났어요. USB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 안에 모든 게 들어있어요. 영상, 음성, 문서까지. 익명 제보자로 언론에 제공해 주세요. 시우가 USB를 받으며 물었어요. 정말 괜찮으세요? 이거 공개되면 여기 있을 수 없어요. 괜찮아요. 애초에 석 달 계획이었거든요. 서연이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숨어 있을 이유가 없어요. 언제 공개할까요? 내일이요. 명일 아침 뉴스에 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서연의 목소리는 확신에 찼어요. 그날 저녁 서연은 마지막으로 급식실을 정리했습니다. 소민이 다가와서 말했어요. 서연 씨, 내일도 같이 일해요. 어머님들이 뭐라고 해도 신경 쓰지 마세요. 서연은 소민의 손을 잡았어요. 고마워요, 소민 씨. 정말 고마웠어요. 왜 그렇게 말해요? 무슨 일 있어요? 소민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아니에요. 그냥 감사하다는 말이에요. 서연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서연은 마음이 한결 가벼워짐을 느꼈어요. 이제 정말 마지막 순간만 남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7시 서연이 집에서 아침 뉴스를 켜는 순간이었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왔어요. 긴급 단독 보도입니다. 서울 강북구 어초등학교 급식실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갑질 실태가 공개됐습니다. 화면에는 서연이 몰래 촬영한 영상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유라가 조리사들에게 거지 같다고 말하는 장면, 백민정이 너희 같은 사람들이 뭘 안다고라며 모욕하는 모습이 생생하게 방송됐습니다. 도대체 뭘 넣은 거야? 우리 애들이 먹는 음식에 책임감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민정의 목소리가 화면을 통해 흘러나왔어요. 서연의 핸드폰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도훈이었어요. 서연아, 뉴스 봤어? 대박이야.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어. 정말요? 서연이 컴퓨터를 켜서 확인해 봤어요. 과연 어초등학교 갑질, 급식실 모욕 같은 키워드들이 순위권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어초등학교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이유라가 교장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교장 선생님,
이게 뭐예요? 누가 이런 걸 몰래 촬영한 거예요? 유라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진정하세요, 운영위원장님. 일단 상황 파악부터. 교장이 말했지만 유라는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어요. 자료 누가 흘린 거예요? 찾아내서 고발할 거예요. 유라가 소리쳤습니다. 그때 백민정이 교장실로 들어왔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유라야, 우리 집 앞에 기자들이 와 있어. 어떡하지? 뭐라고? 유라가 더욱 당황했어요. 급식실에서는 조리사들이 뉴스를 보며 놀라고 있었습니다. 화자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이제야 사람들이 알겠네요.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소민이 서연을 찾았지만 서연은 보이지 않았어요. 서연 씨는 어디 갔지? 오늘 안 오셨나? 점심시간이 되자 교육청에서 감찰팀이 출동했습니다. 학교 앞에는 기자들과 학부모들이 몰려들었어요. 운영위원 사퇴하라. 갑질 학부모 퇴출. 현수막을 든 학부모들의 목소리가 학교 앞을 가득 채웠습니다. 유라는 변호사와 함께 긴급회의를 했어요. 누군지 찾아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거예요. 몰래 촬영한 것부터가 불법이잖아요. 하지만 내용 자체는 사실 아닌가요?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몰래 촬영한 게 잘못된 거라고요. 유라가 화를 냈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서는 후속 보도가 이어졌어요. 교육청이 전면 조사에 나서기로 했고 학부모의 해체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서연은 집에서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다음 날을 준비했어요. 이제 정말 마지막 카드를 꺼낼 시간이 다가왔거든요. 사흘 후 어초등학교 교장실에는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이유라가 변호사와 함께 앉아 있었고 맞은편에는 교장과 교감이 자리했어요. 유라는 마지막 승부수를 던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교장 선생님, 저희가 조사한 결과 급식실 신입 조리원이 가장 의심스러워요. 유라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정서연이라는 사람 처음부터 수상했거든요. 변호사가 서류를 꺼내며 거들었습니다. 몰래 촬영은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에요. 그런데 정서연 씨는 어디 계시나요? 며칠째 출근을 안 하시던데. 교장이 물었어요. 그럼 더욱 확실하잖아요. 도망간 거예요. 유라가 흥분하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교장실 문이 열렸어요. 이도훈이 교육청 관계자 2명과 함께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서연이 따라 들어왔어요. 하지만 이번엔 조리복이 아닌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늦었나요? 도훈이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유라가 서연을 보자마자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당신이 정서연이군요. 드디어 나타났네요. 서연이 자리에 앉으며 명함을 꺼냈어요. 정서연입니다. 서울시 교육청 인권조사팀 소속이고요. 뭐라고? 유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석 달간 이 학교 급식실에서 위장 근무를 하며 갑질과 차별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서연이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교장과 교감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네, 처음부터 조사 목적이었습니다. 도훈이 공식 문서를 내밀며 말했어요. 정식 승인받은 조사였고요. 유라가 서연을 뚫어져라 쳐다봤어요.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잠깐, 당신 혹시... 유라의 목소리가 가늘어졌어요. 맞아요. 서연이 유라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25년 전 당신이 거지 같다고 했던 그애 정서연이에요. 정서연? 유라가 창백해졌어요. 중학교 때 맞아요. 그리고 지금은 당신이 무시했던 그 급식실에서 정의를 꺼낸 사람이에요.
서연의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교육청 관계자가 나섰어요. 조사 결과 운영위원회의 심각한 갑질과 인권 침해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운영위원 전원 해임하고 학교 내 인권 시스템을 전면 개편할 예정입니다. 이건 복수잖아요. 유라가 소리쳤어요. 개인적인 원한으로. 복수요? 서연이 고개를 저었어요. 이건 복수가 아니라 정의예요. 당신이 저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일을 지금도 다른 사람들에게 하고 있었거든요. 유라가 주저앉으며 변호사를 쳐다봤지만 변명할 여지가 없었어요. 모든 증거가 명확했거든요. 앞으로는 모든 아이들과 교직원들이 존중받는 학교가 될 거예요. 서연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한 달 후 어초등학교 복도에는 새로운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모든 아이의 존엄은 어른의 태도에서 시작된다. 급식실에서는 박소민이 밝게 웃으며 아이들에게 급식을 나눠주고 있었어요. 그때 복도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소민 씨, 오늘도 오셨어요? 서연 위원장님. 소민이 반갑게 인사했어요. 이제 서연은 학교 인권문화개선 위원회장으로 정기 방문하며 진짜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서연은 미소를 지었어요. 정의는 결국 승리한다는 것을, 그리고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낸 순간이었거든요.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